권한대행의 최근 이제 뭐 인터뷰나 행보를 보면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생산지가 대형 교회를 또 중간에 찾기도 했었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여지를 두는 노코멘트.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뻔히 아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보수의 마음이 난가? 뭐 이런 두 가지 혹시 난가? 뭐 이걸로 지금 버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평생 그냥 2% 지지율을 얻은 대선 후보로 기억 남을 거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시길 간곡히 권유합니다. 예산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김앤장, 하버드 로스쿨, 뉴욕주 변호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 출신으로 보수정당 연합을 거절하고 민주당에 자진 입당한 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여의도 동기시기도 한데요. 제주시의 국회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모시고 급변하는 정치 현안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품격 프로에 불러주셔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품격 있게 네, 서민의 언어로 얘기하지 말고 좀 엘리트답게 그렇게 하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 진행자들도 다 서민. 누구보다 서민에 가까운. 제주도가 제 지역구신데 네. 최근에 좀 뭐 인기 드라마 그 넷플릭스 폭삭 소가수다 좀 보셨을까요? 조금 봤어요. 왜냐면 이게 탄핵 전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바쁘실 때 뭔가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좀 죄스러운 거예요.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지역구라서 홍보를 하는데 막 써야 되는데 잘 못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대외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눈이 부어지는. 아니 이거 제가 왜 여쭤보려고 했냐면은 그 중에는 이제 그 애순이랑 관식이의 이제 큰 딸이 그 금명인데 금명이가 그렇죠. 사실 제주도에 학창 시절 보내고 서울대로 진학하고 보니까 그 극 중에서 이제 그 금명이의 막내 동생이 또 의원님이랑 나이가 같더라.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좀 구성이 잘 됐는지 시대상이나 이런 게 좀 공감을 좀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금명이 아버지 이름이 또 한규입니다. 맞아요. 네, 그건 크게 홍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이제 어제부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9일 충청권, 어제는 이제 영남과 순회 경선이 울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거의 90% 압도적 1위를 하셨는데 뭐 한간에서는 이제 그냥 끝났다. 뭐 더 할 필요 있냐? 뭐 낭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낭비는 아니지만 끝난 건 맞죠. 냉정하게 뭐 다른 후보 두 분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 흐름상 민주당이 꼭 이겨야 되는 선거고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후보가 한 명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본선을 준비해야 될지 해야 될지 예선에서 힘을 빼거나 서로 상처를 주지 말자라는 정서가 되게 강해요. 제가 봤을 때 평소 이재명 대표의 지지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그런 비상계엄 탄핵으로 인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을분이 약간 이제 한 곳에 딱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뭔가 공약도 2022년에 애써 만들어 놓은 걸 써먹질 못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스무스하게 오히려 진행돼서 언론에서 자꾸 흥행 안 된다고 야구르지 자꾸 이러시는데 전혀 야구르지 않다. 비판이라기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지지도가 약간 응축되어 있는 이런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약간 이런 식으로 열세에 놓인 후보들이 좀 앞선 후보들한테 조금 약간 비방에 가까운 메시지를 좀 던지기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흥미로운 건 이번에 마타도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에서 마타도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보면은 막 서로가 서로한테 박수 보내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속대련과 같이 약간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모여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게 웬만한 차이여야 마타도어를 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뒤집어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랑 그 다음에 우리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름 문재인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을 상당히 세게 했어요. 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상대적인 장점을 드러내면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캠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후보들도 그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지금은 일단 이기는 게 너무 급선무기 때문에 우리끼리 무슨 상처를 주면 단순히 요번에 안 뽑는 걸 떠나서 앞으로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험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뭐 호남과 지역구이신 제주를 포함해서 서울 강원 지역 순회 경선도 이제 이번 주말에 열리는데 뭐 이미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고 거기서도 이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번 주말 경선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가 있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역 공약들은 저희들은 좀 관심 있어야 해요. 그쵸, 다른 후보들께는 죄송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면 그게 당의 공약이 될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대선에서 이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이 되면 실제로 이행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저희 국회가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실현이 되는 공약이라 저희들은 되게 다양한 경로로 후보 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둔 상태고 그러니까 부산의 해수부 이전 같은 이런 공약들이 또 어떤 게 나올 거냐 라는 점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호남은 다른 데서 얻는 득표율보다 더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당내에서 호남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다면 본선까지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많이 얻어요. 그거를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전국에서 총합에서 이기는 거니까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인지를 저희는 보는데 관심이 있고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지만 제주도보다는 이제 호남 선거가 관건이죠. 수도권이 마지막 날인데 수도권에서는 뭐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호남이 옛날에 박지원 의원이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 수준이 될 거냐, 90몇 %가 될 거냐, 뭐 이런 관심사가 있죠. 사실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게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세요. 하다못해 동네 군수 시장도 무슨 군 무슨 길끼리 싸우면 자기 출신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뭐 오래 살지 않고 여기저기 두루 다닌 분들은 지역 선거가 어렵거든요. 대선도 마찬가지로 지역주의는 타파해야 되지만 특정 지역을 자신의 확고한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힘이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의 기반인 민주당, 이제는 수도권 정당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호남과 수도권을 확실히 하면 그래도 영남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저희가 되게 좋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기자님이 한 분 계셔갖고 우리 한덕수 총리가 호남 출신이라 호남 대망론 그래서 본인들이 약한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내고 싶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포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호남 선거가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요새 활동하시는 거면 거의 이제 한덕수 저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원님 보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이 대선에 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가 나오건 안 나오건 갑자기 보수 정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50% 이상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나오게 작업하고 있는 건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지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에요. 원래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한덕수랑 단일화 뭐 이런 생각을 일각에서 좀 친윤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통과 못할 것 같아요. 경선 1등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게 일단 변수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경선 통과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오더라도 단일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힘으로 눌러서 그냥 무소속이면 조금 버티다 보면 자금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트럼프 때문이죠. 한덕수가 구국의 영웅을 관세 분야에서 자기 성과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저희 당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박선원 또 정보통원이 지금 총리실 직원들이 미국에 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다. 아, 총리실 직원들이. 예, 한덕수 총리의 방미를 위해서 선발대처럼 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22일 내일 경제부총리하고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거든요. 통상협의 때문에. 예, 그쵸. 그러면 1차 협상하고 나서 뭔가 최종적인 결론을 짓기 위해서 한 총리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지만 대선 출마 가능하잖아요. 그쵸. 30일 전.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김이 쫙 빠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만 합의하고 내용을 합의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90일 내에 사람들 다 눈치 보면서 천천히 합의하지, 지금 신속하게 우리나라만 합의할 수가 없고, 합의해봤자 졸속 합의라고 욕먹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덕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상호관세 25% 부과하고 우리나라 경제기가 죽겠다, 수출이 안 된다, 자동차 업계 난리 나고, 자동차 생산직 노조들이 정부에 해결해내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됐으면, 딱 가서 해결해냈으면 구국의 영웅으로 딱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갔다고 정몽준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던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축협회장이 왜 대통령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한덕수 총리도 관세로 한번 대통령에 나가볼까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펌프를, 고품격이니까 안 되겠다, 권유를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그런데 또 좀 권한대행의 최근 이제 뭐 인터뷰나 행보를 보면, 지난 주말에서도 뭐 공개했던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그게 뭐 외교적 언어에서는 약간 예스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시고 했고, 또 행선지가 대형 교회를 또 주말에 찾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과 행보는 또 항상 이렇게 대권 쪽으로 항상 지금 치우친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거든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노코멘트가 이게 외교 분야가 아니라 언론하고 한 얘기라 굳이 뭐 예스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를 쭉 다 봤어요. 네네네. 맨 뒤쪽에 총리가 대통령하고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 하니까 뭐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되게 세게 얘기하고, 좀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딱 질문이 나왔을 때 여지를 두는 노코멘트.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뻔히 아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계속 혹시 하는가 하고, 또 혹시 보수의 마음이 난가? 뭐 이런 두 가지, 혹시 난가? 뭐 이걸로 지금 버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우리 홍준표 전 시장님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으니, 무소속으로 나오려면 정몽준 전 의원처럼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정광훈 목사가 뒤에서 확실히 도와주거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대선 무소속은. 제가 한덕수 총리 개인적으로 뭐 친하진 않지만, 이제 50년 동안 행정관료로서 나름의 명예를 지키셨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평생 그냥 2% 지지율을 얻은 대선 후보로 기억 남을 거다. 그래서 명예를 지키시길 간곡히 권유합니다. 예.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민의힘 경선도 이제 주말 동안 같이 진행이 됐는데, 홍준표 초반에 오프닝 때 얘기해 주신 홍준표 후보의 활약도 보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좀 본선 상대로 누가 나올지. 저는 보시나요? 뭐 홍준표 또는 한동훈 두 분일 것 같아요. 둘이 결선에 올라갈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되는 세력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7대 1이잖아요. 네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당 지지율의 한 25%,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서, 1대1 경선이 되면 김문수든 홍준표든 이 두 분이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역시 홍준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대한 입장,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는 놓아드려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로 나름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홍준표 시장이 딱 그냥 보정 속옷과 키높이 구두로 그게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 경험이랑 언론의 관심도를 끌고 이제 기사화해야 되는 능력을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과거 이제 정치에 투신하시기 전에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에 뭐 기업 M&A나 뭐 이런 해외 진출 같은 업무들을 좀 많이 맡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여러 통상 이슈나 뭐 미국의 이제 공장을 뭐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게 또 워낙 좀 이제 기업들의 이슈다 보니까 사실 또 이렇게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이제 앞으로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메시지도 주긴 했었는데 그 정부나 국회가 필수적인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녹화를 하는 데가 이제 머니투데이 사옥이잖아요. 지원은 머니죠. 머니가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박해 인수할 때 그때 27개 나라에 71개 자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계약 체결하고 나서 클로징하는 것만 제가 3개월을 미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 협상은 훨씬 더 길고 미국 회사 하나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면 미국 회사는 자회사가 전 세계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고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웬만하면 미국 회사를 인수하는 건 안 맞아요. 효율성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기업이다 보니까 운영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도 원체 미국의 시장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이익을 내고 다 커버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미국 회사를 사야 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줘야죠. 그리고 해외 생산 설비 마련할 때 제가 경험을 해보면 지난번에 미국에서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님하고 조정훈 의원님하고 김영배 의원님하고 한번 다녀오셨죠. 이렇게 쭉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미국의 주지사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지사들은 되게 호의적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자기네 쪽으로 와주기를 원하니까 투자를. 주정부에서는 사실 유치하려고 세일즈를 많이 그렇죠. 하죠. 우리나라 오피스도 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 좀 필요해요. 주정부가 싸워줘야 돼요. 트럼프랑.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그 세제상의 혜택이나 지원금을 철회하려고 했는데 주정부나 주지사나 주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선 정치권이 그런 데 가서 우리 기업들 손해보면 안 되지 않냐. 이건 신뢰에게 반하지 않냐. 약속인데.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가서 그 대신에 너네 지역에다가 우리 삼성이 오면 삼성이든 뭐 이런 데 패키지로 좀 뭐 보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 우리가 좀 괜찮은 데들을 일부 시설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나름 발굴을 하고 노력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영역이 필요해요.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정부는 다 로비펌을 써서 미국 정치인들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연줄이 없으니까 다 로비펌을 써서 만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그 인맥이 다 사라져요. 왜냐면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안 넘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 있으면 옛날에 바이든처럼 외교위원회에 오래 있던 사람은 자기의 국회의 어떤 경험이나 인맥으로 누적이 되는데 우리 정부도 태도도 문제고 우리 국회도 문제죠. 2년마다 상임위를 바꿔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모든 상임위를 한 번씩 거쳐보는 이런 정치 문화가 좀 바뀌어서 우리도 특정 상임위에 오래 있고 의회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건 이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이제 큰 범주에서라면은 또 개인적으로 의원님의 역할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아니 또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민주당 4기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는 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니즈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70명이 있어갖고 170분의 1이라고 티가 안 나서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00명 중에 저랑 오기영 의원 둘밖에 없을 거예요. 오기영 의원님이 태평양에 계셨고 제가 김현장에 오래 있었고 오기영 의원님은 중국 사무소 소장이었고 저는 이제 M&A랑 공정거래를 주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많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이 많은 거고 법조인들이 이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로펌 출신들은 민주당에 이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친경제, 친기업, 친산업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40, 50대 정치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산자중기나 정무위원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성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하는데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초선 때는 이제 정무위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자중기에서는 이제 산업통상이나 아니면 중소벤처 업무 게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저는 아직 이제 1.5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입각할 수 있는 이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국회에서 이제 좀 안정감 있게 여당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제가 좀 조용히 있었는 게 야당이다 보니까 저격수들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저격을 잘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장교 출신이라 총을 많이 쏘진 않았고 권총을 권총은 자살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나이퍼들은 병장들이 하는 건데 당내 정치 이런 것들은 제가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는 내야 되지 않냐. 왜냐면 가만히 있다가 이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특히 경제는 제가 제일 법조인이지만 저는 법무행정 이런 거보다는 경제 분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어서 잘리지 않는다면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계속 하면서 제 입사 동기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170분의 1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170분의 1을 말씀하셨는데 300명 중에 3명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 1%의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 지역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그 대한민국 관광일본지 위상이 조금 흔들리는 좀 분위기예요. 내적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외적으로는 엔젤파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역이랑 이렇게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김 기자님 제주도 언제 보셨었나요? 저는 제주도 한 4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코로나 이후에. 저는 작년 봄에 한번 갔었습니다. 김 기자님이 문제잖아요. 아니 쉬면서 사세요. 너무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설마 매주 해외 가고 이런 거 아니시죠? 아무래도 일본에 뺏긴 관광객이 많고요. 그리고 동남아는 여전히 물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싸죠. 제주도가 물가가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왜? 다 육지에서 저희 표현을 육지에서 가져오니까 무태서 저희는 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택배를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물량 작은 건 택배로 이렇게 사잖아요. 다 추가 배송비가 있어요. 그렇죠. 산지 그 도서 지역 이런 데들은 5,000원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 몇천 원짜리도 다 요즘 택배로 사는데 추가 배송비 5,000원 묻으면 그게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싼데 문제는 그 물가를 제주 사람들은 다 감수하면서 살아요. 저희들은 다 그렇게 비싸게 먹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인스타나 릴스에 소개된 데만 다니시니까 너무 비싸 보이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맛도 없는데 광고를 잘하는 데들
가시다 보니까 실망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이제까지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과도한 뻥튀기 광고를 하거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좀 신뢰할 만한 인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싼 거 하나 있습니다. 삼다수를 먹으시면 쌉니다. 원산지기 때문에. 그렇죠. 삼다수는 도민들은 좀 싸게 사거든요. 네, 배송비가 안 드니까. 참고로 저희 지역에 그 교렐이라는 곳에서 물을 이제 끌어올려서 하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특히 물을 더 많이 마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고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민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이 찾고 우리 김 기자님이 조만간 찾아올 수 있는 조만간 만들겠다. 이번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아니 대선 때 혹시 후보가 올 때쯤 한번 따라오세요. 네. 여름휴가로 제가 저희 그 터치다운의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이 정치인 김한규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시몬슨. 시몬슨.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니 둘이 어차피 형제 기업이라서. 그렇죠. 역시 또 경제 좀 몰랐습니다. 아니 불현듯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이번에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법조인 정치인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5대4 5대3 아니냐, 4대4 아니냐.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헌법재판관을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법조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헌정 시스템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인용된다. 국민들은 흔들릴 수 있죠. 잘 모르지만. 하지만 정치인이고 리더라면 여기서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믿어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87년 헌법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윤석열도 탄핵시킬 거다. 이거는 민주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약속한 헌법의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들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도 우리 지지층 앞에서 헌법재판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욕을 하면 조금 더 사랑받겠지라는 유혹을 느꼈는데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행보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함은 과격한 언어를 쓰지 말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계속 하는데도 인신공격은 하지 말고 똑같은 우리 터치다운이 지향하는 고품격 정치를 해서 보시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은 다르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뭐 진보당 사회민주당 생각이 다 다르지 하지만 김한규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들을만 하네 라는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한 건데 오늘 그냥 오다가 생각한 건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이번 대선 국면에서 또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면 재선 의원으로 아직 뭐 허리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밑에 우리 당은 허리 이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의원으로서 재선 의원으로서 성공적인 민주당 정부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단기적인 한 1년 내의 목표입니다. 저희 그 1년 내 목표가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때쯤에 그 전에도 좋고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시청률 막 올라가서 김 의원은 아직 급이 안 돼.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왔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